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맡게 된 임채정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하여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병석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김영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감사하는 말씀으로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모두 오늘 출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대단히 건강하신 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아니지 코로나 병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했던 경제분과의 이종인 위원께서 6월 1일자로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으로 영전하게 되셔 부득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사퇴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분과 의제로 진영 대립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사회분과 김성식 위원님과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은 두 분의 발제를 모두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식 의원님 발표해 주시죠. 네,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식 위원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사회분과의 여러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사회분과에 관한 발제를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오늘 또 많은 것을 더 배우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땜질 처방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제목에 있는 대로 노동, 복지, 혁신 이 세 분야의 패키지들 그 복합 해법으로 우리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 저성장의 문제, 저복지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승자 독식의 정치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기반의 연정의 시대를 열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의 발표의 구성은 대체로 먼저 우리 국민의 삶을 살펴보고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성찰과 또 나아가야 될 전환의 방향, 대안 그리고 마무리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든 세대가 다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성장 시대가 되어 오면서 이제 모든 세대가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혹시 장난감 격차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까? 장난감부터 차이가 나고 부모의 전문성이나 지위나 부의 차이에 의해서 격차가 시작됩니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학교는 정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는지 고착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때문에 줄 서야 하고 대기 번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취업 전쟁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은 젊은 세대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은 이미 6년제 대학이 된 지 오래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씩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 이것이 기성세대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바가 크고 특히 젊은 세대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뭐 표현이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꼰대들이 586들이 망쳐놓고 왜 우리 보고 영끌하냐고, 왜 우리 보고 코인하냐고 비판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출산 시대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래가 암울합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밀려나면 두 번째 직장은 첫 번째 직장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부 특수한 프리랜서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 간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해야 되고 주거 불안과 자녀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립니다. 노인들은 전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평균 얼마 받는지 다 아시죠? 예, 국민연금이 50만 천 원입니다. 평균이요. 이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용돈연금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율도 70대의 경우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80대는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대는 현재 37%인데요. 이것은 뭐 아직 연금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61, 2세가 포함된 수치라 이건 조금 더 개선은 되겠지만 크게 봐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다 자랑스럽게 해냈는데 왜 역대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해 왔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지금도 정규직 근로자는 무려 86%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36.6%만 가입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행복하지 못한 그림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34년이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도 넘어오고 수많은 고비를 겪어왔습니다만 경제 지표는 나름 그럴듯하나 사회 지표는 매우 우울합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화면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회 지표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지표이고 우리 인간 존엄성의 지표입니다. 성격차 지수는 전 세계 거의 꼴등 수준으로 성격차가 심하고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과 가장 심각한 저출산 숫자는 그거를 같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지표가 얼마나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터부터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터에서 삶이 불평등, 차별, 이동성 약화 점철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너무 고용이 경직되어 있고 연공 서열 임금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가급적 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극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수많은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넘치던 극장은 이제 키오스크가 다 대체하고 콜라 한 잔을 사 먹기 위해서도 휴대폰으로 사전 예약하고 단지 딜리버리만 젊은 친구들이 할 뿐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왼쪽 편은 불평등 지수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임금에 관해서 자료화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왼쪽 수치가 로그 숫자라서 얼핏 보시면 숫자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만 추세적으로 90년대 중반까지는 불평등이 완화되다가 즉 고도성장기에는 완화되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심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은 비정규직이 얼마나 정규직에 의해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근속 연수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차이가 있고 사내복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근버스도 못하고 목욕탕도 함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위험한 일은 다 비정규직의 몫이고 하청업체의 몫입니다. 신분 사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문제는 거대 컨베이어 벨트 회사들은 파업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신의 근로 조건을 챙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불안정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에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그 직장 자체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국민의 삶은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우리 정치권, 언론, 학계는 늘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합을 말하지만 과연 절박합니까? 과연 가능합니까? 편가르기는 참으로 쉬운 길입니다. 이중잣대는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통합은 매우 좁은 회랑입니다. 걸어가기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연대와 포용 또한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은 내부적으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중요한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의 충돌이 국내의 분열로 연결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균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성장 양극화 심해지고 있고요. 미중 갈등 외부 요인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기회마저 좁아지니까 지금은 꿈꾸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일자리가 넘쳤고 농촌에서 그저 맨몸으로 가방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올 용기만 있으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나 잘 장만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치와 공론장입니다. 갈등을 조절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줘야 될 정치와 공론장은 과거에 맴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정농단과 태행으로 촛불 시위가 있었고 지금 정권은 가치농단과 무능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지체되고 폭탄을 돌려온 것이죠. 공정과 정의는 이중잣대로 훼손되고 국민통합의 기준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갈등이 정치 문화적인 균열과 가치의 충돌까지 얽혀 있어서 단순히 어려운 계층에게 뭐 좀 해주겠다, 젊은 세대에게 뭐 좀 해주겠다 이런 것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갈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차기 대선 공간은 분열의 골을 더 깊게 할 것인가요? 통합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인가요? 성찰해 본다면 우리는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시스템이 취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여전히 취약하여 이전 소득을 감안한 가처분 소득의 진위 계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왼쪽 표입니다. 오른쪽 표는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T 마셜의 얘기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복지나 이런 것들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의 영역이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제대로 된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이 가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의 확대를 위한 국민적 권리뿐만 아니라 증세를 포함한 의무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의무에 관한 표 때문에 입을 다물고 뭘 해주겠다는 얘기만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시민권이 확대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적 시민권이 대표성과 비례성에 의해서 확보돼야 됩니다. 목소리 대변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까? 현재 소선거구제에 의존해서 국민의 지지도보다 한두 석 조금 더 얻은들 정치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것,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의 왜곡이 없어질 때 시민권이 확장되고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튼튼한 시스템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많은 정책을 해왔고 각 정권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땜질 처방을 반복해오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반복되게 벌어지고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커지니까 국민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공동체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쁜 사회적 지표와 취약한 사회적 시민권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구 현대와 달리 지금 우리가 뭘 견례하고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보시면 우리의 민주공화국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아직 취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별 노조가 없습니다. 강한 노조는 있지만 산별 노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웨덴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과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 임금을 사회적 임금인 연대 임금으로 내놓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령연금은 용돈 수준이어서 연금에 기대어 노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도 취약합니다. 근로자의 40%가 여전히 근로소득세 면세 지역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자유도 부족하고 동시에 사회적 책무도 부족합니다. 재정의 소득 재배분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적 시스템의 결여가 공동체에 대한 불신, 각자 도생, 갈등 격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 747 성장론, 이미 양적 성장이 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될 시기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담론이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론,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분배론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이 안 되는 결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경제 혁신을 해나가고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나가는 큰 타협을 하기보다 인기 영합적 땜질 처방을 계속 해왔고, 이러다 보니 뻑하면 토건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증세는 핀셋 증세론에 머물러서 항상 소수만 내도록 해서 국민들은 마치 세금을 내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공동체의 기반을 갉아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또 돌아보자면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이 수준의 민주주의에 혹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은 발달이 지체된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질식되어 버리고 진영 대립은 블랙홀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헌법에는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조항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도 없는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합니다. 문고리, 코드 인사,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고 청와대 행정관이 장관을 오라가라 하는 국정입니다. 저는 이런 국정으로 과연 시스템을 하나하나 가꾸어가는 체계적인 민주공화국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민주적 국정운영 시스템도 안 되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과거 고도성장기, 정부 주도형 성장기에 맞는 그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려는 굵직한 시도는 폭탄 돌리기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개발 독재 권력이 물려간 자리에 따뜻한 공동체, 역동적인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 노조의 개별 협상력, 그리고 힘 약한 쪽으로 그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전가 구조가 고착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승자 독식의 진영 정치가 경제 사회적 갈등을 진영 대립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대의 정치가 위기에 빠진 데 더해서 SNS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낡은 진영 대립 너무 오래 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 빛나는 성공의 덫에 우리 모두 너무 오래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완고함과 기득권에 미래와 청년 세대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은 무슨 특별한 세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기득권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화 세력은 그 다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산업화 그 다음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민주화 세력 또한 민주화 그 다음을 과연 열고 있습니까? 상생과 혁신의 시대, 미래로 가는 정치를 열고 있습니까? 성찰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에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정 시스템과 경제 사회 시스템을 바꿨어야 했는데 그것이 지체되는 사이에 국정의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고 복합적으로 되었습니다. 낡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숙제에 더해서 새로운 미래 대응의 숙제가
기후 변화를 포함하여 AI 시대를 포함하여 밀려오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진 전환의 과제입니다. 이런 양극화된 계층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그다음에 혁신을 둘러싼 갈등과 같이 새로운 갈등으로 전이되고 확장되고 얽혀들고 있습니다. 기득권에 얽혀 있는 시스템과 제도의 개선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좀 올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28조 부어놓고 이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이 정말 나아지려면 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땜질과 누드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숙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터, 일자리, 경제 패러다임 다 바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새로운 판도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과 직영학의 난이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으로 과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한편에서는 혁신 친화적이고 한편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한 나라, 해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패키지 D를 해낼 수 있는 질 높은 정치가 문제인 것입니다.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밀어붙이기 국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권이든. 이제 국정과 정치, 발상과 운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 비서 중심의 국정, 독식과 배제 이후에는 단순히 정치의 희비극에 끝나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과제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제 승자 독식의 진영 정치에서 문제 해결의 연합 정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편 이겨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고 우리 편끼리 권력을 탁 틀어지고 잘해보자. 강하게 밀어붙이자. 그런데 왜 국정 실패의 도돌이표가 계속되었습니까? 이 신기루 같은 명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합 정치를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연합, 열림내각 등 이래야 국민 통합도 가능하고 고난이도의 대전환의 숙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87년 이후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무려 7번 치렀고 총선을 9번 치렀습니다. 총선 9번 치를 때마다 물갈이 비율이 40% 안팎이었습니다. 물갈이에 관한 전 세계 1등입니다. 왜 정치가 안 바뀝니까? 정치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되니까요. 이제 금기시되어 왔던 정책연합, 열림내각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툭하면 사회적 타협에 맡기자고, 사회적 합의에 맡기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정치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또 정치가 때로는 희망을 이렇게 엮으면서 합의의 길을 열어야죠. 그러면서 사회적 협의도 하고 타협도 유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려운 숙제는 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현대사 정치 우리 국민의 저력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공간에서 경마 게임을 넘어서서 누가 연정을 말할 것인지, 누가 국정과 정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할 것인지 주목해야 되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또 180석의 의석을 갖고도 국정 실패가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집권을 해서 그대로 가면 국정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면 180석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 되는데 어떻게 국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연정을 할 수 있는 시대, 극단의 갈등의 시기에 오히려 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에서는 중간 보고 때 오늘 여기 보여드린 이 장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기제와 숙제에 대해서 보다 정책 프로그램 수준으로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방향 제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젠더 갈등, 일자리 갈등,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디지털 격차, 고립과 배제의 문제, 혁신과 관련된 갈등의 문제 등이 중요하다고 저희 위원회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조절해야 될 미디어와 교육, 분배 및 사회보장, 갈등 조정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갈등 증폭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정치의 과제이며 진영 대립을 극복하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안 중에 저희는 이 여러 가지 갈등의 국면이나 여러 숙제를 따로따로 접근하기보다 핵심적으로 노동, 복지, 혁신의 복합 해법을 만들어서 정치권이 이것을 합의하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거대한 추진력을 만들고 폭탄 돌리게 해온 것에 돌파구를 만드는 그러한 시기이고, 그것을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경제 사회 정책을 패키지 딜을 하자는 것이고, 땜질 정책, 누더기 정책을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소득이 창출되고 세금도 거둘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복지가 강화되어야만 혁신을 받아들입니다. 노동시장과 일터, 저신신분 사회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유연 안전성을 제고하고 차별과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는 현재 고용 기반의 사회보장 제도가 사각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득 기반의 전국민 사회보장 제도로 개편해서 위험의 사각지대도 없애고 대상의 사각지대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혁신은 당연히 기업 활동의 자유는 늘려주고 대신 공정 경쟁과 ESG 등 사회적 책임은 강화되도록 촉구하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규제도 개편하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동맹,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전체가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근로자들이 이직과 실업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기술 학문에 직면했을 때 더 큰 역량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학습 사회 인프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 복지, 혁신의 패키지 D를 가지고 정치권이 합의하고 사회 주요 세력들과 협의하면서 거대한 물꼬를 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또다시 도돌이표가 반복될 것이고 국민 통합도 없고 사회 전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안적으로 소득보장제도 논의와 관련해서 기본소득 논의와 부의소득세 논의, 전국민 사회보장의 논의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사회분과는 다수의 분들께서 기본소득과 부의소득세보다는 소득 기반의 전국민 사회보험 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세세한 그 비교는 제가 다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의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즉 근로소득이 아니면 아예 고용보험에서 빠져 있는 이 구조는 개선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역량 개발의 공간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는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이 너무 어렵고, 만약에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금액을 줄이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용돈소득이 되는 스스로의 우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만 원만 주어도 180조니까요. 부의소득세는 소득 이전 효과는 확실합니다.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이 되는 것은 확실하나 자산 및 가족 부양 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소득만 따지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답이 없고, 고용 서비스와 연계해서 이걸 집행할 방법도 좀 낮습니다. 다만 제가 윗단 박스의 4번째 페이지에 기본소득과 부액소득세는 현행 소득보장체계 및 복지서비스 제도와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양호 팀에서 만든 부의소득세에 관한 한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책임 있는 자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실성의 검토는 필요하겠죠. 요컨대 저희는
대상과 위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복지제도와 조화를 도모하면서 당장의 큰 현금급여 대폭 확대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사회보험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갈등별 세부 대안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대 갈등은 결국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길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 없이 뭐 주택 뭐 해주겠다 이런 발상으로는 결코 우리 MZ 세대들의 마음을 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층 갈등 부분은 이미 앞에서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젠더 갈등은 여러 가지 실효성이 있는 폭력에 대한 대책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이중사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현장의 위기의 권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없이는 발생, 은폐, 2차 가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꼼꼼한 이러한 접근이 더 중요하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승진차별 해결해야 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숙제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세세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일자리에 관한 한 불안정 취업자의 교섭력을 키워주는 문제,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임으로써 지불 능력을 키워서 함께 해결하는 문제 또한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 현재 산업단지들이 낡아 있는데 그 단지를 단순히 스마트 산단만 할 것이 아니라 단지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웰라이프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여러 가지 개선을 해주는 정부 정책이 훨씬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격차와 고립의 배제 문제는 뭐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외로워서 야구르트 아주머니의 방문이 아니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 못 되는 독거노인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외면하다가는 우리 사회의 통합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혁신 갈등 다 잘 아시는 내용, 타다에서 이미 경험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줄이자고 말합니다. 네, 탄소 중립의 길을 가려면 석탄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혁신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하고 복지가 강화될 때 또 혁신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도 확장될 것입니다. 미디어와 교육 등 갈등을 조정해 주기도 하고 증폭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미디어는 이미 국민들이 믿지를 않죠. 그다음에 뉴미디어의 경우에는 뒤에 제가 참고 자료를 해두었습니다만 이른바 편향 동조, 알고리즘이 편향 동조를 하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 규제와 중재 기능 강화 쪽으로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교육. 이번에 코로나19로 마치 물밑에 있는 암초가 드러나듯이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이. 대입 진로 학생이 줄어드니까 드러날 것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교육 기득권에 얽매여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국민이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교육 시스템 과감한 혁신하면서 사회 이동의 사다리로서 교육의 역할도 함께 복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을 내 손으로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큰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다운 제도와 시스템을 축적하고 타협과 공존의 상생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민주공화국 2.0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시민권으로까지 시민권을 확장하는 길이며 두터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영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 해결을 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권을 확장하고 공공성을 두텁게 하는 것, 이제는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사람들이 앞장서서 편가르기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 정치부터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공성이란 도대체 뭐냐?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국민의 닮은 꼴이 되는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갖추는 것, 중요한 공공성입니다. 재정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키우는 것, 중요한 공공성입니다. 복지제도가 비체계적으로 포퓰리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제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막힌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 공공성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막혀서 신분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한 공공성입니다. 성평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섭력과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통합의 길은 정치가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중잣대는 정치권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고 국민적 신뢰라거나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공정에 대한 능력주의적 해석은 매우 일면적인 것입니다. 그건 기득권 세대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나름 유용하지만 공동체 전반의 연대와 포용의 원리로 대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자유와 시민권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주의적 경향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밸런스가 중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혜택 주기보다 발언권의 평등화, 목소리의 대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목소리 낼 수 없는 약자들에까지 감수성이 닿는 정치와 행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주공화국 2.0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 기반의 연합 정치로 경제 사회 정책의 패키지 D를 그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 다원화되고 민간의 영역이 커진 상황에서 슈퍼맨 대통령 더 이상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들조차 제왕적 대통령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틀, 정치 틀을 바꾸고 정책연합, 연립내각 등 다양한 연합 정치가 시도되어야 합니다. 북한 정권과 부동산 시장이 같은 점이 뭐냐,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부동산 시장이 뭐가 같을까? 버티면서 정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쳐다본다는 측면에서 같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정책에 크게 스윙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정도의 대전환의 비전을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정권의 행방에 상관없이 집행해낼 수 있는 정도의 질 높은 정치가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지지계통부터 설득하는 정치, 그것이 질 높은 정치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의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전략적 재편성 문제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행정혁신, 민간 가버넌스 활성화 등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권력 쟁투와 진영 대립의 대선 공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시대 전환과 국민 통합의 큰 공론장이 제대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러한 공적 기재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의 좁은 회랑이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기득권 양부에서 출발한 역사적인 사회 대기업의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보수의 원조인데 기득권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10년에 걸쳐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처칠 보수당 정부가 자유주의 경제학자한테 맡긴 것이고 이것은 애틀리 노동당 정부가 실현해서 복주국가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시오도 루스벨트 공화당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점과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JP 모건, 스탠다드 오일. 이 시오도 루스벨트는 경쟁이 없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싸웠습니다. 슈레더 하르츠 계획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정권은 잃었지만 독일은 살렸습니다. 다음 정권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DJP 연합 최초 정당 간 연합 연정이었고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습니다. 98년 IMF의 강요에 의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눈물의 합의를 노동자들이 함께 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엄청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9.15 합의입니다. 그러나 그때 일부 사람들이 조금 더 사용자에게 좋은 내용을 몇 개 끼워 넣으려다가 다 파토가 났죠. 파기되었지만 원하는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독해 보시고 한국노총까지 참여했던 이 합의가 무산된 데에 대해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초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동복지 혁신의 복합해법으로 정책 연정의 대길을 열어가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부족한 발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과 절박함으로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은재호 박사께서 한국 사회 갈등 원인과 해법으로 여러분께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회분과 위원님들과의 세미나에서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받았고요. 그 커멘트에 힘입어서 오늘 발제를 준비했는데 김성식 위원님께서 또 굉장히 좋은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20분 내에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과 해법이고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사회의 갈등, 어디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어서 한국 공공 갈등의 해법과 사회 갈등의 해법을 말씀드린 다음에요. 최종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특히 국회는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 진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지난 7년 동안 계속된 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70% 이상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 지표와 별개로 그렇다면 정말 한국 사회의 갈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가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제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갈등이 세계 5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갈등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크게 그것을 세 가지 이유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속한 산업화입니다. 해방 직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으로 진입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급속한 산업화가 들이온 그늘이 적지 않은데요. 그것은 부의 불평등 배분으로 인한 배제의 제도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념 갈등, 계층 갈등, 그리고 남북 갈등을 남한내로 옮겨온 남남 갈등 등은 이러한 급속한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화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이 300년 동안 이루어왔던 민주주의 시스템의 체계의 구축 과정이 우리는 사실상 지난 10년과 20년 사이, 1980년과 2000년대 사이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는 80년대부터 90년대 이르는 불과 10년 사이에, 시민 자유는 8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20년 사이에 급속하게 민주화가 진행됐죠. 그러면서 생긴 것이 민관 갈등입니다. 지역 간 갈등이기도 하고 정부 간 갈등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청년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가 2017년에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서 각국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 정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오른쪽 그림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 청년들의 불신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점은 50세 이상 장년층의 정부 신뢰도인데요. 청년들의 신뢰도는 장년들의 신뢰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탈근대화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K-드라마, K-필름, K-팝, 그리고 최근에 K-방역에 이르기까지 K로 규정되는 한류는 한국적 특수성과 아시아적 보편성이 결합하면서 세계성을 획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한류의 이면에는 사실상 전근대와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중첩하면서 각 부문이 불균등 발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양산했습니다. 지역 갈등도 그렇고요.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뿐만이 아니라 소수자, 이민자 갈등, 나아가서는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 최근에 타투 갈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갈등이 무한정 생기고 있죠. 우리는 갈등 공화국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참혹합니다. 김성식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보여주셨지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죠. 그 결과는 노인 자살률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 고용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OECD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사실상 미생이라든지 이생망, N포세대, 헬조선 등의 굉장히 온건한 은유 속에 절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발전도, 급속한 민주화도 다원화도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행복을 높여주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발전 수준은 현재 보시는 그림과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관리한 갈등은 국가 발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갈등은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질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갈등에 대한 시각 조정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모든 사회, 모든 시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생기는 것, 회피하고 체념하고 가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갈등은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산출하니 억압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좋은 갈등 관리의 기술, 절차,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통합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김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해법과 같은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통합적 해법이라는 것은 각 부문별 갈등 유형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들을 뭉뚱그려서 근원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공공 갈등과 사회 갈등으로 나누어서 그 해법을 마련해 봤는데요. 먼저 공공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공공 갈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공공 갈등 확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것은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전국에 들어서면 국가의 생체 권력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국가와 개인의 접촉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불신이 많아지는 것도 불가피하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파생하는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구 주요국의 공공 갈등과 한국의 공공 갈등은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차이라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결코 국가가 잘못된 정책이나 혹은 그릇된 접근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욕구를 우리의 정치 제도가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직접 참여를, 국민들의 참여를 우리 정치 행정 시스템 내에 제도화한 수준인데요. 세계 1위 국가인 스위스에 비해서, 또 세계 평균에 비해서, OECD 평균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것이 한국의 참여의 제도화 수준입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죠. 이것은 참여의 폭발, 참여의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끊임없이 우상향하고 있는 파란색 선이 한국 국민들의 참여에 대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제도화의 수준은 우하향하고 있는 반면에 참여의 욕구는 우상향한다는 두 그래프를 교차시켜 보면은 어디에서 공공 갈등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해법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해법을 저는 두 가지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화입니다.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거버넌스가 그건데요. 거버넌스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참여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참여가 고양된다고 해서 그 참여가 자동적으로 협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책무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되 거기에 민관 파트너십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잠깐 실험하고 포기했던 공론화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 정치 수준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들의 행정 서비스의 품질도 높아지고 수용성도 높아지고 정책의 정당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싱가포르와 프랑스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한 건데요. 싱가포르는 이미 1991년부터 이런 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싱가포르의 미래 비전을 창출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12개 비전을 창출을 했고요. 이것은 2019년에 실시한 국민 대화의 결과입니다. 이 12개 비전을 이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2018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도 동일합니다. 이 노란조끼 시위에 직면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대화를 추진했고 전체 3만 5천 개 꼬민 가운데 약 1만 6천 개 꼬민이 동참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원하는 프랑스의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국회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연구원과 입법조사처라는 지원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미래에 기초해서 정강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공약이 만들어져야 되고 정책이 집행이 된다면 우리 국민과 정치 시스템의 이격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갈등의 해법입니다. 전 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의 제도화가 그건데요. 우리 정부도 이명박 정부 이래로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적극 행정을 가장 최근의 정부 혁신 테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현재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적극 행정의 중요한 한 파트가 적극적인 갈등 관리라는 거죠. 능동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갈등 관리 기본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옴부드스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 권한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략 35개를 넘어서는 행정형 ADR 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관리 기본법은요, 단순히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국격을 높이게 될 거고요. 그 국격을 높임으로써 한류에 덧붙여서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갈등의 지형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사회 갈등은 이념, 계층, 세대, 젠더, 지역 간 갈등 등 사실상 소득 불균형과 불공정 관행에서 비롯하는 갈등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정책적 개입 지점은 바로 이런 소득 불균형 혹은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 갈등의 이면에 메아리방 효과가 파고들면서 김성식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발제문에 있는 필터 버블 효과가 개입하면서 극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극화, 예를 들어서 세대 갈등 경우에는 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등등 다극화가 진행되다가 궁극적으로는 양극화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영 갈등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정책적 개입 지점은 이런 진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부의 불평등이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전통적인 사회 정책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포용적 발전 담론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2008년 이후에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용적 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강론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분배와 성장이 더 이상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됐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향후에 우리 국회의 논의도 포용적 발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진영 갈등의 해법입니다. 진영 갈등은 사실상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회협약 정치를 통해서만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정치적 합의가 선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성식 위원님의 발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대표적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통일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때문에 언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보수와 진보가 이 통일국민협약이라는 사회적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남 갈등이 우리 정부의 대주변국 협상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위상을 입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남남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고요. 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수행할 때 우리 정부의 통합 역량뿐만이 아니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그런 문제 의식을 이제 진보와 보수가 함께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이 대화는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고 내일 모레 6월 26일 날 통일 비전을 향한 우리 국민의 협약 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한국의 갈등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라는 질문 하나 와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을 교차시켜서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책임이 많은 두 집단을 언론과 국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행위자는 대통령과 중앙정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위해서 우리 언론과 국회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저는 국회에 있으니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우리 국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여야 협치, 연합 정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가장 최적화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익 추구와 의견 차이를 인정하므로 갈등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도적 틀 안에서 표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주주의가 그것이고 국회가 그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갈등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합정치, 연합정책이며 나아가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수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과 국회는 어떻게 접점을 형성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중요한데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는 투입과 산출, 민의와 정책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선이 있을 터이고 이 공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공약과 국정과제와 의제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정과제, 국정의제를 어떻게 만들고 있죠?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는 소수 전문가와 정당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약은 누가 검토하죠? 인수위에 참여하는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공약은 누가 관리하고 집행하죠? 공무원과 전문가와 청와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비전을 설계할 때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이 그 적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싱가포르가 그러고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국가 미래 비전을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미래 비전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요. 정당이 공약을 만들고 그 공약을 우리 정부가 정책으로 전환하며 그 정책의 집행 과정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갈등 예방과 해소의 부문별 과제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갈등은 발전 국가에서 포스트 발전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역동성이 굉장히 큰 갈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일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 관리하면 또 다른 발전, 또 다른 비약을 위한 도약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서는요,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발전국가 모형을 통해서 잉태되었던 효율성의 패러다임을 이제 대응성과 민주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 갈등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민첩한 지능정부를 구현해야 합니다.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미래지향적 대화 기반 구축을 통해서 사회협약 정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작은 수단 하나는 국가공론위원회입니다. 국회에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 자동 폐기됐던 국가공론위원회를 회복한다면 건강한 공론장을 복원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통합이 레토릭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정말 원하신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87년 헌정체제를 버리고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발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